네, 굿모닝 인포맥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야기 이어가 볼까요? 한국투자증권 김호균 팀장 나와 계십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팀장님과는 좀 경기 얘기, 물가 얘기, 지금 어떤 상황인지 이 얘기를 좀 먼저 해보고 싶은데 미국 경기 얘기입니다. 미국 경제, 미국 경기 뭐 숫자로 봐도 그렇고 이상 없고 굉장히 견조하고 탄탄하고 숫자로는 그래요. 근데 이제 최근에 빈부격차가 미국 경기 하강을 초래할 위험이 있다. 뉴욕 연은 총재 경고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저소득 가정이 생활비 위기에 처해 있다. 뭐 이런 내용이고 맘다니가 또 뉴욕 시장 선거에 당선이 됐잖아요. 시장으로. 여기에 대표적인 공약도 생활비 경감 뭐 이런 겁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인지 인플레이션 수준이 그만큼 생활비 위기까지 지금 미국은 그런 상황인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제가 미국을 살지 않지만 보통 유튜브 보신 시청자분들이 굉장히 전역에 퍼져 있으시기 때문에 미국에 사시는 분들은 미국 물가가 상당히 심각하다고 말씀 많이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의 물가 문제는 코로나 이후부터 굉장히 중요한 이슈이기도 하고요. 물가 상승이 굉장히 높은데 고용 시장이 괜찮으면 상관없거든요. 그러니까 고용의 임금도 같이 올라가니까. 근데 최근 고용 데이터가 좀 불안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가가 높다는 거는 이 서민들은 물가에 더 취약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빈부격차를 더 극화시키는 요인으로 봐야 할 것 같고요. 그래서 좀 민주적 사회주의자라고 본인이 얘기하는 맘다니가 당선된 것이 이러한 영향이 굉장히 크게 자리 잡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부분을 트럼프가 굉장히 우려하는 것 같고요. 트럼프가 이런 상황을 모르는 건 전혀 아닐 겁니다. 물가를 잡기 위해서 부단한, 그러니까 당선 이후부터 애를 써왔는데 이 중동을 날아가고 뭐 굉장히 개입하는 이런 것들이 사실 뭐 평화주의자는 얘기도 있지만 노벨 평화상 얘기도 있지만 유가를 낮추기 위한 노력이라고 봐야 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유가를 잡고 있는 부분 그리고 유가뿐만 아니라 서민 경제에 굉장히 중요한 가격 요인이라 할 수 있는 약값을 낮추는데 굉장히 애를 씁니다. 최근에 비만 치료제 가격 낮춘다고 발표해가지고 이 제약사 CEO가 약간 졸도했다라는 이제 임원이 졸도했다라는 정도,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이제 망했다 이런 이런 어떤 느낌처럼 굉장히 강하게 약값을 누르고 있는 그런 형국인데요. 그리고 이제 관세를 부과하면서 물가가 상승되는 부분이 우려되니까 이거를 막기 위해서 월마트나 아마존 같은 큰 회사들이 공산품 가격을 못 올리게 아예 억압을 할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이 정도로 물가가 굉장히 좀 진지하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고용 입장에서도 이민자를 굉장히 많이 내쫓으면서 새로운 균형을 만든. 그러니까 고용이 안 좋지만 고용의 공급을 줄이게 되면서 새로운 균형을 맞추는 상황을 했는데 이것도 이제 약발이 좀 떨어지는 것이 AI가 고도화됨에 따라서 인력이 계속 대거 감소되는 일자리 감소되는 부분이 또 이슈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제 물가를 잡지 못하면 트럼프 입장에서는 이 중간 선거 이슈도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고 바이든의 재선 실패가 어떻게 보면 물가를 잡지 못했다는 거를 이제 트럼프가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물가 이슈는 상당히 큰 정치적이자 경제적 이슈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다가 이제 셧다운이 최장 기간 뭐 경신하면서 계속 되다 보니까 지표가 발표가 안 돼서 이게 약간 지금 깜깜이 상태 됐잖아요. 이제 하나 둘씩 좀 시간이 걸리겠지만 나올 텐데 그러면 이게 어떻게 보면 괜찮게 잡히고 있다. 근데 한쪽으로는 그 사이에 깜깜이었던 동안에 이렇게나 좀 안 좋아졌네 이렇게 될 수도. 네, 중요한 이제 그런 민간 지표 말고 정부 지표 중에 제일 중요한 거는 고용과 물가인 건데 물가는 생각보다 크게 튀지 않는다고 보고 있고, 그러니까 서민 물가는 다른 얘기겠죠. 그러니까 전체적인 물가는 생각보다 관세 영향에도 크게 튀지 않고 있다. 근데 고용은 좀 심상치 않다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12월 FOMC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는 것이 이런 고용 이슈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물가를 또 말씀드리는 게 만약에 이게 물가가 튀어버리면 금리 인하가 어려워지고 금리 인하를 달성하지 못하면 트럼프 입장에서는 안정적인 재정처에 쓸 수 없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일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가운데에서도 사실 미국 주식시장은 뭐 최근에 변동성은 좀 있습니다만 AI라는 큰 메가 트렌드를 타고 계속해서 상승 쪽으로 유지해 가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데 요 부분으로는 조금씩 잡음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뭐 버블 비싸다 이런 건 뭐 지속되는 것 같고요. 뭐 지겹죠. 그렇죠. 그런 가운데에서도 뭐 예를 들면 TSMC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좋은 실적을 냈음에도 불구하고 성장률이 좀 실망스러운데요. 네. 예를 들면 이런 우려라든지 네. 이런 부분들 어떻게 봐야 될까요? 시장이 최근에 약간 조정을 받았습니다. 근데 지수의 조정 대비 여러분의 포트폴리오의 종목의 하락은 굉장히 컸을 겁니다. 네, 지금 빠진 종목들이 기존에 개인 투자 선호하는 종목들의 낙폭이 굉장히 크거든요. 뭐 양자 컴퓨터라든가 뭐 그 소형 원전이라든가 이런 쪽은 사실 회복을 못 하고 있고 네오 클라우드 같은 기업들도 뭐 그 상승을 반등을 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분위기 있다 보니까 하락에 대한 명분을 찾으려고 많이 노력하는 거고 TSM 실적 같은 경우도 그런 관점에서 시장이 보고 있지 않은 생각을 하는데요. 이게 TSMC는 뭐 사실 굉장한 자신감이죠. 분기만 실적 발표라는 게 아니라 월간 데이터를 계속 발표를 하는 정도로 그렇게 이제 자신감을 보이고 있는데 이번에 월간 데이터를 보게 되면 전년 동기 대비 16.9%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이게 18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치라서 시장이 우려하고 있는데 이거는 좀 과도한 해석이지 않나. 그러니까 이런 TSMC의 월간 데이터를 보고 이제 꺾인 게 아니냐, AI에 대한 투자가 혹은 이제 이 수요가 감소된 게 아니냐라는 거는 좀 과도한 해석인 것 같고요. 첫 번째는 왜냐하면 이게 이전 월간 데이터가 역대급이었기 때문에 그 다음 월에도 역시 역대급을 하기에는 상당히 쉽지 않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데이터가 좀 더 쌓여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TSMC는 이미 풀캐파이고 설비 증설을 진행 중인 상황이기 때문에 그 증거가 TSMC는 가격을 최근에 올려받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최대 수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한테 지금 그 물건을 받기 위해서는 가격을 높여야 된다라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최첨단 칩, 즉 굉장히 수익성이 높은 최첨단 칩은 인텔이나 삼성전자가 아니라 TSMC로 몰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래서 AI 둔화를 언급하기는 좀 부족하다. 다만 이제 이런 시장이 계속 커지고 TSMC 자체가 성장하는 거는 캐스점마크가 붙진 않지만 좀 변수가 있기는 해요. 경쟁자라고 하는 삼성전자, 인텔이 조금 새로운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테슬라와 일단 계약을 하게 되면서 뭔가 분위기가 확 바뀌었고요. 최근에는 이 제슨의 깐부 회동을 통해서 삼성전자가 또 한 번 부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전의 삼성전자가 아니다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근데 이제 실적으로 그리고 결과로 뒷받침이 돼야겠죠. 인텔도 최근 몇 개월간 많은 이슈가 있었습니다. 정부가 노골적으로 밀어주면서 엔비디아 한테 옆구리 찔러서 도와주게 하고 애플이 또 도와준다고 하고 TSMC도 강제적으로 도와줘야 되는 상황인데 이런 것들이 좀 TSMC 입장에서는 좋지 않은 변수긴 하죠. 근데 이런 거를 갖고 AI가 끝났다라고 보기에는 좀 과도한 해석인 것 같습니다. 과도한 해석이다. 이런 기업들이 있죠. 다음 주에 이제 엔비디아 실적도 네. 나오게 되는데 항상 자기 자신을 좀 넘어야 되는 기업들이 최근에 네. 보면 AI 시대에 좀 나오고 있는데 엔비디아 얘기 좀 해볼까요? 엔비디아가 투자한 회사로 주목받는 그리고 AI의 또 핵심적인 떠오르는 기업 중에 주목받았던 코어위브 인공지능 클라우드 업체인데 이게 많이 올랐었는데 이제 실적 발표 이후에 좀 흔들리는 모습들. 근데 실적이 잘 안 나온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뭐 어떤 거예요? 최근에 네. 보면 이따도 말씀드리겠지만 실적이 잘 나왔으나 그렇죠. 조정을 면치 못하는 종목들이 많이 있어요. 코어이브 같은 경우는 실적이 잘 나왔다고 보기도 애매하고 못 나왔다고도 애매한데 그러니까 중요한 건 지금 실적이 아니다라는 것 같아요. 일단은 그 코어이브는 이제 간단히 말씀드리면 엔비디아의 투자 포트폴리오 13F 기준으로 가장 많은 투자를 하고 있는 회사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엔비디아가 찍은 종목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엔비디아의 최신 칩을 그 어느 회사보다 하이퍼스케일러보다 가장 많이 빠르게 받고 있는 회사로 각광을 받고 있는 건데 최근에 이제 이런 비슷한 네오 클라우드 기업 중에 아이렌이 굉장히 인기가 많잖아요. 아이렌 인기가 있기 전에 최근 IPO된 기업 중에 서클 다음으로 이제 굉장히 주목을 받았던 기업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실적 한번 볼게요. 최근 실적 보면 매출 전년 대비 100% 이상 증가했습니다. 좋았죠. EPS는 아직 적자이긴 하지만 적자폭 크게 줄였습니다. 그러니까 내용만 보면 어닝 서프라이즈를 볼 수가 있는데 시장에서 주목하는 건 아직 적자라는 부분. 그러니까 이 어려운 상황, 지금 이 AI 과잉 투자라는 의견이 제시된 상황에서 이 코어이브의 적자 라는 부분을 과연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에 대한 부분을 가이드에서 확인 못했다라는 것이 주목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코이브는 사실 작은 회사입니다. 네. 지금 시장에 있어서 가장 영향을 주고 있는 거는 메타와 오라클인데 오라클이 지난번 실적 발표에 30% 급등했는데 그걸 다 반납했어요. 네. 예, 왜냐하면 그 수주의 핵심은 오픈 AI인데 오픈 AI가 지난 최근에 굉장히 큰 대참사를 일으켰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오라클도 이제 영향을 받고 있는 거고 또 메타도 역시 마찬가지로 오라클이 이것을 위해 회사채를 크게 조달했는데 메타도 조달했고 구글도 조달했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이전에 어떤 캐펙 투자는 빅테크들이 돈을 워낙 많이 갖고 있어요. 그 캐시로 투자를 했다면 지금은 레버리지로 캐펙 투자하는 굉장히 공격적인 투자니까 시장이 이를 우려하고 있는 거죠. 이게 좀 확인되면 모르겠는데 이제 어떤 여러 레버리지를 일으키는 시작이다 보니까 상당히 이제 걱정을 하는 부분이고 그래서 이번에 보면 반등 국면에서 메타, 오라클이 반등을 못했어요. 네. 그러니까 이런 메타, 오라클 같은 기업이 반등을 못하는데 아직 미래가 불투명하고 적자 기업인 코이브가 실적이 잘 나왔다고 해서 우리가 열광할 것인가라는 부분에 있어서 투자들은 또 특히 기관 투자들은 우려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월가에서 코이브에 대한 어떤 그 가격 평가가 상당히 좀 낮아졌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코이브 지금 뭐 간밤에도 16% 이상 하락을 했는데 지난달 말부터 해서 지속적으로 좀 큰 폭의 낙폭을 지금 기록하고 있고, 그러니까 말씀하신 거는 예상치를 실적이 넘어섰는데 뭔가 시장을 감동시킬 만한 깜짝 실적은 아니었다. 시장 분위기 자체가 좀 다운돼 있고 네. 예, 그것을 개선할 만한 정도는 아니다라는 거죠. 근데 최근에 우리 시장도 보고 미국 시장도 보면 이 공식적으로 예상치라는 것들이 네. 나오는데 그걸 넘어서서 뭐 위스퍼링 넘버라든지 네. 아니면 우리는 이제 뭐 스트리트 컨셉 네. 이런 거를 감동을 시켜야 되고 그걸 아니면 좀 주가가 실망하기도 네. 이런 게 좀 과거와는 약간 달라진 건가요? 그러니까 이게 뭐 일관적이진 않은데요. 네. 그러니까 이 실적 발표 전에 주가 흐름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러니까 즉 이미 선반영돼 있다면 실적 발표에서 반영되기 상당히 어려운 거고, 그리고 또 아니면 피어 그룹의 주가 흐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당일에 시장 분위기도 굉장히 중요하죠. 이런 다양한 변수들이 접목이 돼서 실적 발표 어닝 이후에 주가 변동이 나오는데 지금 자체는 좀 우호적인 상황은 아니죠. 시장 자체가 투자심 자체가 공포 국면에 좀 가깝기 때문에. 많이 올라온 뭐 선반영이라는 마법의 단어도 있고 네. 이런 부분들 여러 가지로 좀 영향을 받고 있고, 아까 메타하고 오라클이 반등을 못하고 있다 말씀해 주셨는데 네. 사실 이 마이클 버리가 오라클, 메타 좀 부풀려진 측면이 있다. 네. 간밤에 그런 네. 얘기도 했었고 이 마이클 버리 빅쇼트의 주인공으로 유명한데 네. 최근에 이제 쇼 쳤다, 네. 하락에 베팅했다. 특히나 팔란티어, 뭐 엔비디아 뭐 이런 종목들 글쎄요. 뭐 알렉스 카프하고는 공방도 이어가고 있고 공매도 타겟이 된 종목들 특징도 궁금하고 이런 상황들 왜 나오는 건지도 네, 궁금하고. 제가 마이크 버릴 때 미치겠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상담하다가 고객분이 방송에서 봤는데 누가 1조를 매도 쳤대요. 뭐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마이클 버리가 그러니까 옵션이죠. 옵션이니까 매도 규모가 굉장히 크게 되는데 그러니까 13F라는 일단 이제 투자 운용사들이 자신의 포트폴리오 공개하는 네. 자동 공개죠. 자동 공개인데 이게 3개월에 한 번은 공개되는 거고 3개월 전에 내용을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사실 알크버리는 이미 그때 다 똑같이 공개되면 부각을 못 받으니까 미리 선공개를 때린 겁니다. 네, 다분히 의도적인 거고, 네. 그러면 지금 이 포트를 안 갖고 있을 가능성도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엔비디아와 팔란티어에 대해서 자기는 이제 그 옵션을 해서 이제 풋옵션을 샀다 이런 부분인데요. 사실 그랬기 때문에 지금 매도를 한 건 아닐 수도 있다는 부분을 생각해야 되는 거, 답은 의도적인 부분이라 생각하는 부분이고, 그리고 옵션 거래이기 때문에 좀 그 물량도 좀 과도하게 해석되는 부분인데요. 타이밍상 시장이 한번 꺾여줘야 하는 타이밍에 이게 나와서 마이클 버리의 어떤 이 해안으로 꺾였다. 마이클이 맞았다. 이렇게 보는 시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빅쇼트로 굉장히 유명하지만 빅쇼트를 마치고 난 이후에 마이클 버리는 상당히 시장에서는 신뢰를 잃은 사람 중에 하나죠. 시장을 계속 숏만 베팅했거든요. 근데 많이 올라왔는데. 예, 계속 올라왔기 때문에 피해도 많이 봤을 거예요. 하지만 이번에는 좀 맞았죠. 예, 그래서 보통 이거 저는 고장난 시계도 하루에 2번은 맞는다라는 생각, 좀 거친 표현을 하자면 그런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이 발표에 대해서 팔란테 CEO인 알렉스 카퍼 굉장히 크게 반발을 했어요. 그러니까 못 참을 정도로 좀 이렇게 어이가 없었는 반응을 보인 것 같은데, 그래서
지금 이제 팔란티어가 굉장히 역대급 실적을 발표 주가가 빠진 게 뭔가 이유가 있느냐라고 했을 때 이거는 명확히 말씀하면 실적 때문이 아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실적이 잘 나와서 주가가 당일엔 급등을 했습니다. 고점을 찍고 빠졌는데 이거는 차익 실현 그리고 시장 자체가 최근에 크게 두 가지 이슈 오픈 AI에서 시작을 된 AI 과잉 투자에 대한 불안감 두 번째는 이 트럼프의 관세가 대법원 이슈를 통해서 이제 다시 돌아갈 거에 대한 정치적 불확실성 이런 것들이 갑작스럽게 부각되면서 조정의 빌미가 나온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미 많이 오른 종목에 대해서 매도를 하고 싶은 투자자 심리가 굉장히 강했죠. 기관 투자 입장에서는 이번에 팔아도 떨어지면 다시 살 수 있기 때문에 이런 확인된 종목에 대한 매도에 어렵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빠진 것이지 이게 실적이 잘 나온데 빠진다? 실적 때문이니까 이렇게 보면 과도한 해석일 것 같고 마이클 버리의 어떤 공매도는 약간 이거에 대한 하락에 대한 명분으로 언론이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보는 게 조금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명분을 찾고 있는 분위기 속에서 또 이런 얘기가 갑자기 또 나왔고 알겠습니다. 테슬라 얘기 좀 해볼까요? 머스크 총 1조 달러 상당 주식 보상, 그 보상안 이제 승인이 됐는데 이게 이제 그냥 주는 게 아니라 조건이 있고 저는 이게 조건 보면서 오 이거가 가능한가? 뭐 이런 생각도 사실은 들기는 했거든요. 전기차 2천만 대 인도, FSD, 그러니까 완전 자율주행, 구독 1,000만 건, 영업이익 4천억 달러, 뭐 시총을 8조 5천억 달러로 끌어올린다. 뭐 이런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어쨌든 테슬라의 뭐랄까요? 뭐 일론 머스크를 잡아두게 하는 뭐 그런 테슬라와 일론 머스크 동일시하는 그러니까요. 뭐 이런 부분도 있긴 있는데 달성할 수 있다고 보세요? 일단 100% 달성까지는 모르겠지만 상당 부분 이 단계별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일정 단계까지는 달성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사실 이거는 보상안이 공개된 거는 이사회에서 제안을 한 거고 일론 머스크가 이제 이거를 통해서 이제 승인 오케이를 했고 그리고 주주총회의 통과까지 일련의 과정이 이어졌는데요. 이게 또 단계적 보상이기 때문에 한 단계를 거치면 그 다음 단계까지는 또 이게 흔히 관성이 작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일련의 어떤 굉장히 목표치는 높지만 단계별로 간다고 했을 때는 그러니까 마일스톤처럼 주는 현실 보통 목표를 세우는 그런 게 좋거든요. 한 번에 높은 목표를 세우면 쉽지 않습니다. 단계별로 하는 게 맞는데 그렇게 어쨌든 일론 머스크를 굉장히 유인하는 이사의 모습이 보이고요. 이것을 주주들에는 반응을 크게 받고 있죠. 그러니까 뭐 CEO의 주주 비중을 높이는 거에 대해서 찬성을 하는 굉장히 아이러니한 부분인데 그만큼 일론 머스크가 이제 테슬라에 집중하기를 원하는 이제 주주들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 테슬라가 이런 어떤 굉장히 과도한 목표치에 가능한 부분은 테슬라가 현재보다는 미래에 대한 그러니까 전략 산업 자체가 미래 성장 굉장히 높은 산업이죠. ESS부터 이제 자율주행, 로보택시 그리고 옵티머스까지 이런 부분들이 성공을 한다면 굉장히 또 파괴적인 혁신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것도 기대하는 것이고 일단 이거에 대해서 일론 머스크가 먼저 배팅을 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먼저 주식을 대량 매수를 하면서 주가를 끌어올리면서 이런 확신, 자신감을 보여줬기 때문에 그럼 주주들이 여기서 따라 붙는 이런 모습들이 주가에서 반영이 될 거고 최근에 테슬라 주가 같은 경우는 약간 얇은 박스권에서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차트적으로 봤을 때 에너지를 좀 모으고 있다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새로운 트리거, 그러니까 4분기에 나올 수 있는 새로운 트리거가 나오게 되면 한 단계 좀 더 도약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좀 기대하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근데 핵심 임원들이 좀 떠난다, 퇴사 소식이 좀 연달아 있기는 하거든요. 이건 영향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계속 언급이 됐던 부분이긴 한데요. 인력 이동으로 테슬라가 힘을 잃었다고 보는 거 역시 좀 과도해서 언론이 굉장히 좋아하는 내용이 여기도 언론사긴 하지만 인가 아닌가 싶은데요. 머스크 리더십 문제는 충분히 제기될 수 있다고 봅니다. 굉장히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회사를 안 나가잖아요. 회사를 안 나가고 일을 좀 굉장히 몰아치는 스타일이다. 뭐 이런 본인도 안 나가는데 뭐 임원들이나 직원들은 쉽게 어떻게 뭐 편히 있긴 어렵겠죠. 닥달을 하고.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급등한 이유도 바로 옆에 테슬라의 텍사스에 있는 공장에서 내가 매일 출근해가지고 이제 이거 수율 잡겠다. 내가 챙기겠다. 이게 굉장히 주요했거든요. 그만큼 일론 머스크의 직원 닥달. 주주들은 굉장히 환호하겠는데 그래서 머스크도 이탈한 인력에 대해서 크게 반응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한편 이제 머스크 리더십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저는 굉장히 인상 깊었던 부분은 최근에 정치적 이슈로 굉장히 테슬라 주가도 빠지고 일론 머스크 공경에 처해진 적이 있었잖아요. 뭐 대통령과의 관계. 네, 그렇죠. 그러면서 오히려 대통령이 너무 친해서 유럽에서 그 판매량도 떨어지고 테슬라 주가 빠지고 테러를 당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때
거의 테슬라의 저점에서 직원들을 독려하는 어떤 이제 그 행사의 멘트가 굉장히 인상 깊었어요. 그래서 직원들도 굉장히 좀 이렇게 신뢰를 하고 일론 머스크도 되게 진지하게 직원들의 고생을 치하하고 앞으로 우리 미래를 이끌어가자, 우리 잘하고 있다, 이런 것들을 봤을 때 리더십 문제 저는 크게 부각될 부분은 아니다. 그러니까 임원들 입장에서는 좀 힘들고 더 좋은 워라밸을 찾아 나갈 수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오픈 AI 얘기 좀 해보고 싶은데 AI 뭐 과잉 투자 논란의 거의 중심이라고 볼 수 있죠. 오픈 AI 지금 건강 관리와 관련돼서도 이용자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 이렇게 소개한 바도 있고 헬스케어 분야 진출한다, 뭐 이런 얘기잖아요. 여러 가지로 좀 사업을 확장하기도 하고. 뭐 이벤트도 벌리고 투자자도 모으고 지금 이런 상황이에요. 이 문제 오픈 AI인데 이게 다 이유가 있습니다. 적자라, 그러니까 이제 그 돈을 벌어야 되기 때문에 돈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돈 되는 거는 다 해야 되는 상황이고 그렇지 않으면 지금 어쨌든 자기가 시작한 이 AI 혁명을 남에게 뺏길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데요. 사실 헬스케어뿐만 아니라 이제 오픈 AI 워낙 이용자가 많기 때문에 그 안에서 사용자를 활용한 플랫폼화는 계속 시도를 할 것 같고요. 지금 헬스케어 얘기가 나왔는데 이 버티컬 AI라는 관점에서, 그러니까 즉 범용 AI, 그러니까 전부 모두 이제 엔비디아의 이제 칩을 쓰고 혹은 뭐 제미나이나 챗GPT를 쓰는 상황이 아니라 특정 분야에 있어서는 특정 기업이 엣지를 갖고 뭐 법률 리스크도 있겠죠. 그러니까 법률 관련된 부분, 뭐 의료에 관한 부분, 이런 건 전문 분야이기 때문에 특정 기업의 어떤 역할이 충분히 있다라고 현재 시장에서 보고 있거든요. 이게 버티컬 AI. 네, 그러니까 수직적으로 그러니까 전체적인 하나의 범용 AI가 다 커버하는 게 아니라 특정 부분에서는 그 AI가 하고 오히려 범용에서는 그 부분을 떼어주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템퍼스 AI 같은 진단 AI 기업이 이런 부분에 있어서 두각을 보는 이게 있겠지만 법적 영역을 벗어나는 그 쪽에서는 충분히 챗GPT가 이런 어떤 이제 진단이나 의료 쪽에 있어서 헬스케어 관점에서 낮은 수준의 서비스는 충분히 제공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비단 이제 헬스케어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어떤 서비스들을 접목을 하면서 활용을 할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뭐 이제 큰 기대보다는 돈을 영리화하려는 수단으로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헬스케어 얘기까지로 좀 마무리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메세라가 굉장히 좀 핫 이슈였어요. 이걸 누가 가져가느냐. 화이자. 어쨌든 메세를 인수하게 됐고 최근에 어제도 보면은 헬스케어 쪽으로 매기가 좀 쏠리는 모습. 이건 순환으로 볼 것인가, 약간의 전환으로 볼 것인가, 뭐 이런 부분도 궁금합니다. 순환으로 보고 있습니다. 순환적인 측면. 어쨌든 그건 결론이고 메세라 얘기 좀 해주세요. 일단은 화이자가 인수를 하게 됐는데요. 화이자가 어떻게 보면 자체적으로 비만 치료제를 만드는 것보다는, 개발하는 것보다는 인수합병이 더 싸게 먹겠다는 판단을 하는 것이고, 이거는 빅파마 업계에서 굉장히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원래 화이자가 인수할 것처럼 갔다가 이게 인수가가 높아졌어요. 노보노디스가 이걸 뛰어들면서 자기는 이제 90억 달러를 제안하면서 이제 그러면 이제 이게 달라지지, 이런 식으로 간 건데요.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이제 화이자로 넘어갔는데, 화이자 입장에서는 이미 비만 치료를 양분한 노보노디스크가 메세를 인수하는 건 반독점법에도 문제가 있다라는 문제를 제기했고, 결국 한 100억 불까지 이제 가격이 높아지면서 마무리가 됐거든요. 화이자는 어떻게 보면 새로운 시장을 진출하려는 어떤 동력을 갖고 있는 것이고, 노보노는 경쟁자의 진입을 방해하는 목적이라 그런다면 화이자가 좀 더 유리한 구조 있지 않나, 더 진정성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결과가 그렇게 나온 것 같습니다. 앞서서 간밤에 미국 시장, 뭐 최근에 그 제약바이오 헬스케어 쪽으로의 매기가 쏠리는 건 좀 순환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거는 어떤 관점으로 봐야 되는지, 그리고 우리 제약바이오하고는 조금 또 다른 것 같아서. 그렇죠. 다릅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트럼프가 헬스케어, 약값, 이거를 그냥 누르고 있다는 부분은 정체적인 방향, 바람 자체가 순풍이 아니라 역풍이라는 부분인 거고요. 그러면 어떤 기업이 성장하는 데 있어서 제반적인 어떤 그 환경이 좋지 않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올라가는 폭 자체가 성장주로서의 동력 자체가 좀 제한된다. 그러니까 헬스케어 자체는 전망이 좋지만 정책적인 이슈에 있어서 눌림이 있기 때문에 어떤 우리가 포트폴리오 상에서 계속 치고 올라가는 성장주들을 선호하는 분 입장에서는 조금 이제 제약이 되는 부분이 있고요. 반면에 이제 국내 같은 경우는 순환매 관점에서, 수급적 관점에서 특히 특별한 제약이 없고, 그리고 또 미국의 또 어떤 그 생산망을 갖고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오히려 빅파마들의 어떤 수출 계약 이런 것들도 가능하기 때문에 긍정으로 봅니다. 다만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 바이오,
그러니까 빅파마보다는 바이오 쪽은 금리에 굉장히 민감하거든요. 그러니까 12월 금리 인하 예방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요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그 캐시오디 아크 G라는 ETF, 그러니까 바이오테크 기업들이 있는 ETF인데 요런 어떤 가격 추이를 같이 보고 요것이 같이 올라갈 때 국내 바이오가 수급과 함께 금리 인하의 힘을 갖고 치고 올라가는지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비만약 빅3, 화이자, 일라일리, 노보, 노디스크 이렇게 이제 3강 구도가 네. 뭐 가능성이 커졌다 아닙니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그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3강의 구도로 만들어지긴 했는데 2강도 지금 사실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주가가 얘기하는데 예전에 비만주로 탑2 ETF가 나오면서 노보노와 일라릴리가 2028년까지 시장을 양분할 것이다. 그리고 시장이 계속 커질 것이다라는 전망이 있었는데 주가가 생각보다 오래 못 가고 빠졌거든요. 일라릴리는 다시 굉장히 주가 반등을 했습니다. 하지만 노보노에서는 주가가 더 밀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비만 치료제 경쟁에 있어서 지금 거의 일라릴리의 독주 체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주가적으로 봤을 때요.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죠. 한국투자증권 김호균 팀장님과 함께 좀 여러 가지 차원에서 다각도로 살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금융투자로 돈 벌기 쉽지 않으시죠? 그런데 불가능한 것도 아니죠. 글로벌 IB 트레이더의 눈으로 본 더 넓은 금융의 세계, 그들의 투자의 기술 정말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들을 응원합니다.